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누구나 아플 때가 있고 그럴 때면 병원을 찾거나 약국에 가서 약을 먹습니다. 아주 옛날에 태어나서 그런 약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하면 아주 끔찍하죠. 우리를 아픔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수많은 약들이 역사를 바꾸기도 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약은 비타민C, 퀴닌, 모르핀, 마취약, 소독약, 살바르산, 설파제, 페니실린, 아스피린, 에이즈 치료제 이렇게 10가지 약입니다. 에이즈 치료제처럼 특수한 약을 제외하면 많은 분들이 이 책에 언급된 약을 사용해 보셨거나 앞으로 사용할 일이 생기겠죠. 만약에 내가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마취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말기암 환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덜어줄 유일한 약인 모르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상상만으로도 너무 무서운 일이죠. 책 내용 중에 만약에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어떤 약을 가져가겠냐라는 질문이 있던데, 사실 저는 한 번도 무인도에 갈 때 무엇을 가져가겠냐라는 질문에 약을 떠올려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약이 무엇보다 필요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딜 가든 마스크를 써야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조심스러워졌죠. 또 마음대로 여행을 갈 수도 없고 학생들은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백신들이 만들어지고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늘어가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두려움도 깨끗하게 사라질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말입니다.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책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지닌 약 모르핀. 스위스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양귀비 재배 흔적이 발굴되었다는데,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의약품 중 가장 오래 사용된 것은 무엇일까? 나름대로 자세히 조사해 본 결과 답은 모르핀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통증에 약하다. 가벼운 두통이나 복통만 생겨도 작업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하물며 장기간 지속하는 만성 통증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라면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다. 진통제만큼 인류가 절박하게 갈구해온 의약품은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절박한 요구와 노력의 결과 인류가 손에 넣은 역사상 최강의 진통제가 바로 모르핀이다. 제약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갖 진통제가 쏟아져 나오는 오늘날에도 모르핀을 능가하는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모르핀은 육체뿐 아니라 마음의 아픔 치료에까지 효과를 발휘한다. 소량의 모르핀을 투여하면 평소 느끼던 우울감이나 슬픔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해준다. 그러나 알다시피 모르핀 사용을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르핀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효과적인 진통제보다는 인생을 파괴하는 마약에 더 가깝다. 역사 속에서도 모르핀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노출되었다. 자,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의약품이자 인류가 발명한 최강의 진통제인 모르핀의 세계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모르핀은 덜 여문 양귀비 씨방에서 얻을 수 있다.
양귀비에는 다양한 품종이 있다. 원예 품종으로 인기 있는 계양귀비 등으로는 모르핀을 만들 수 없다. 모르핀을 생산하려면 양귀비 속 중에서도 파파베르 솜니페rum과 세티게룸이라는 종이 필요하다. 일본을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는 이들 양귀비의 무허가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 품종은 봉오리 상태에서 줄기가 낭창낭창하게 휘어져 땅바닥을 향한다. 그러다가 봉오리가 피면서 줄기가 똑바로 펴지며 꼿꼿하게 서서 하늘을 가리킨다. 그 무렵 하얀색과 붉은색, 보라색 등의 탐스럽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꽃이 떨어지면 며칠 후 달걀 크기의 씨방이 남는다. 이 씨방이 여물기 전에 상처를 내면 하얀 우윳빛 즙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이 즙을 모아 잘 말리면 우리가 아편이라 부르는 마약이 만들어진다. 아편은 10% 정도의 모르핀을 함유하고 있어 거칠게 빻은 가루 상태로도 충분한 약효를 발휘한다. 아편의 효과는 아주 먼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다. 줄잡아 5,000년 이상은 충분히 거슬러 올라갈 정도다. 그 근거로 스위스의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발굴된 양귀비 재배 흔적을 들 수 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굴된 점토판에는 서령 문자로 아편 채취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 점토판에는 양귀비를 지칭하는 말로 기쁨의 식물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다. 이쯤 되면 인류는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아편의 작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BC 1500년 무렵에 작성된 이집트 파피루스에는 양귀비를 의약품으로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지중해의 키프로스에서는 양귀비 시방이 그려진 아편 흡입용 파이프가 출토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3,000년 이상 전에도 이미 많은 문명에 아편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문학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지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도 슬픔을 잊게 해주는 약이 등장한다. 이 약을 섞은 술을 마신 자는 눈앞에서 가족이 죽어도 한나절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위의 문장은 아편의 도취작용을 묘사한 구절로 추측된다. 고대인들도 약의 힘을 빌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을 달랬던 것일까? 그리스 멸망 후 아편 사용은 일단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재발견되어 많은 의사가 진통제나 수면제로 아편을 이용했다고 전해진다. 로마 5현제 중 한 사람으로 명상록을 저술하고 철인 황제라는 칭호를 얻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도 아편을 애용했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아편은 마약으로 일반에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헌에는 아편의 효능과 용도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동시에 그 독성에 대해서도 엄중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다. 아편은 강력한 효과로 말미암아 의사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로 여겨졌다. 9세기 이후 과학의 중심은 이슬람권으로 옮겨갔다. 과학만이 아니라 의학과 수학도 크게 발전했다. 그 지식과 문물을 서양에 가져온 매개체가 몇 번에 걸쳐 이루어진 십자군 원정이었다. 십자군은 본래 목적인 성지 탈환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화와 학문 교류를 촉진해 이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편도 이 시기에 다시 유럽에 들어와 의약품의 효능을 인정받게 된다.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지닌 약, 모르핀.
여러 면에서 인류의 골칫거리가 되었던 모르핀이지만 진통 효과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 지금도 모르핀은 말기암 환자의 극심한 통증을 완화해주는 효과적인 진통제로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물론 금단 증상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사용을 꺼리는 환자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통증을 덜어준다는 본래의 목적으로 적절히 사용하는 한 중독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심각한 통증에 시달리는 상태에서는 모르핀을 투여해도 통증을 완화할 뿐 쾌락을 느끼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작용과 중독성 걱정 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르핀이 개발된다면 그야말로 궁극의 진통제로 인류에게 크나큰 축복이 될 것이다. 최근 그 꿈같은 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모르핀 수용체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중독성에 관여하는 수용체, 진통작용에 관여하는 수용체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론상으로는 진통작용에 관여하는 수용체로만 약을 만들면 꿈의 진통제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된다. 모르핀 수용체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좀 더 연구가 진행되면 모르핀이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수도 있다. 모르핀 수용체 연구는 인간 마음의 움직임을 알고 더 나아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갈구해온 인류 역사마저 크게 뒤흔들어 놓았던 특수 화합물, 모르핀. 이 약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특별한 존재로서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모두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녀석은 우리의 애간장을 녹이며 들었다 놓았다 하지 않을까. 통증과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은 약, 마취제. 의학 진보를 가로막은 결정적 장애물, 통증. 인류는 역사의 초기 시점부터 병을 치료해주고 고통을 완화해주는 약을 찾아 그야말로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동물, 식물, 광물부터 상상조차 하기 힘든 오물에 이르기까지 온갖 다양한 물질이 의약품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외과 분야는 어땠을까? 조사해보니 역사시대 초기부터 이미 놀라울 정도로 고도의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석기 시대 두개골에서 개두 수술이 이루어진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외상과 골절은 물론 농양과 결석들을 제거하는 수술이 이루어졌다. 게다가 청동제 메스와 수술용 톱, 천공 드릴 등이 발견되었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이 존재했음도 알 수 있었다. 고대 인도에서도 전문 의사가 헤르니아와 치질, 백내장 수술 등을 시행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쟁에서 코를 잃은 사람에게 성형수술까지 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볼 일부를 잘라내어 코에 이식하는 고도의 수술 기법이 이 시대에 이미 대중화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술대 위에 눕는 환자들에게 이런 수술은 견디기 힘들 만큼 끔찍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외과 수술은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 환자를 몇 명의 의료진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힘으로 제압하는 동안에 이루어졌다. 19세기 초반까지 수술실은 지하실이나 높은 탑 맨 꼭대기에 설치되었다.
말할 것도 없이 환자의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나름의 배려이자 조치였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환자의 절규를 들으며 이루어지는 수술은 집도하는 의사에게도 악몽과도 같은 끔찍한 경험이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환자에게 술을 진탕 먹여 취하게 하거나 아편을 투여하고 최면술을 활용하는 등 갖가지 수단이 동원되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심지어 환자의 경동맥을 압박하여 실신시킨 뒤 수술을 진행하는 기상천외한 방법과 좀 더 극단적으로 둔기로 머리를 때려 기절시키는 엽기적인 방법까지 동원되었다. 게다가 그렇듯 위험천만한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수술 중에 환자가 깨어날 가능성이 컸으므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수술 내내 가슴을 졸여야 했다. 수술에 동반되는 고통이 의학 진보에 얼마나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환자가 수술로 인해 하나뿐인 목숨을 잃었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아무튼 수술의 고통이 인류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례는 적지 않다. 프랑스 왕 루이 16세는 좋은 사례 중 하나다. 루이 16세는 발기 후에도 포경 상태를 유지하는 진성 포경으로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 탓에 그는 15살에 마리 앙뚜아네트와 결혼했으나 후사를 보지 못했다. 왕실의 대를 잇기 위해 수술 시도가 있었지만 수술실에 들어온 날부치를 본 루이 16세가 공포에 질려 단호히 수술을 거부하며 치료가 미루어졌다. 결국 결혼 8년째 되던 해인 23살에 수술이 시도되었지만 오랜 세월 독수 공방하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궁전에서 열리는 화려한 무도회에 정신이 팔린 뒤였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갖가지 스캔들이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당겼다. 만약 그 시대에 통증 없는 수술이 가능했더라면 역사의 흐름도 어느 정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마취제를 둘러싼 역사상 최대 미스터리, 마이클 잭슨의 죽음. 마취제를 둘러싼 역사상 최대 사건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자니 마이클 잭슨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떠오른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연예인이었던 마이클 잭슨은 런던 공연을 앞둔 2009년 6월 25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마이클 잭슨의 죽음을 전한 여러 외신과 소식통을 종합해보면 그는 당시 심각한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수면제가 듣지 않을 정도로 위급한 상태였다고 한다. 슈퍼스타가 몇십 년 만에 관객 앞에 나서는 공연을 하게 되면 아마도 우리 같은 일반인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압박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결국 마이클 잭슨은 바로 의식을 잃게 해주는 데다 신속하게 깨어날 수 있는 마취약 프로포폴을 투여해줄 전속 의사를 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프로포폴은 링거로 정맥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약이다. 마취하면 떠오르는 흡입 방식과는 전혀 다를 뿐 아니라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완전히 새롭고 실용적이며 우수한 약제이기도 하다. 프로포폴의 약효는 매우 탁월하다. 그러나 엄밀히 마취약인 만큼 적지 않은 위험도 뒤따른다. 의사의 설명에 의하면 약제 투여 후 2분가량 눈을 떴을 시점에 이미 마이클 잭슨의 호흡이 정지했다고 한다. 사실 그 의사는 마취 전문의가 아니었다. 마이클 잭슨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돌았으며 수많은 의혹과 수수께끼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고작 마취약 따위로 사람이 죽었을 리가 없다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마취약은 수면제와 완전히 다른 성질의 약물이다. 그러므로 전문의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투약하지 않으면 마이클 잭슨처럼 불운한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세계사를 바꾼 평범하지만 위대한 약, 페니실린.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 페니실린의 탄생. 세계사를 바꾼 약을 소개하는 이 책에 드디어 대스타가 등장할 차례가 되었다. 이번 장의 주인공은 바로 페니실린이다. 페니실린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를 바꾼 가장 중요한 약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약을 손에 넣기 전과 후로 인류의 생활상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20세기 초반, 아주 먼 옛날이라기보다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한번 감염되면 그저 회복되기를 하늘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던 갖가지 질병이 페니실린이 출현한 후 마법처럼 치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약은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다. 지금까지 몇몇 약이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유명인을 구한 일화를 소개했다. 그런데 페니실린이 구한 사람의 수는 적게 잡아도 수백만 명 단위에 이른다. 아마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 중에도 페니실린이 없었더라면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있을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1800년 후반부터 1900년 초반에 걸쳐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40살 언저리에 머물렀다. 영유아 사망률은 무척 높았고 20, 30대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지는 사람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1950년대에는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50살 전후로 껑충 뛰어올랐고 지금은 80살을 가볍게 넘길 정도로 수명이 길어졌다. 길어진 평균 수명에는 영양 상태 및 위생 환경 개선의 요인도 있지만 페니실린을 비롯한 항생 물질 보급도 큰 역할을 했다. 이 기적의 약은 지금은 동네 약국에서 몇천 원만 내면 손쉽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해졌다. 80년 전 사람들과 현대를 사는 우리를 가르는 세월의 틈은 생각보다 넓고 깊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비슷한 음식을 먹고 울고 웃고 이야기한다. 다만 감염증에 관해서는 과거 사람들과 현대인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산다. 항생 물질을 투입해도 죽지 않는 세균, 내성균의 등장.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페니실린의 성공에 자극받아 갖가지 항생 물질이 개발되었다. 결핵에 효과 있다는 스트랩토마이신, 다양한 세균에 두루두루 효력을 발휘하는 매크로라이드계 항생 물질 등이 차례차례 의료 현장에 투입되었다. 이 항생 물질의 활약으로 수백만 년에 걸쳐 인류를 괴롭혀온 세균 감염증 대다수가 불과 몇십 년 사이에 퇴치되었다. 1마일의 4분대벽과 흡사한 상황이 의료계에서도 일어났다. 그러나 병원균 측에서도 마냥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항생 물질을 투입해도 죽지 않는 세균, 이른바 내성균이 등장했다. 내성균의 확산 속도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신속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이질이 각국에서 창궐했고 설파제로 치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50년 무렵에는 설파제가 듣지 않는 이질이 출현했으며 1955년에는 당시 알려진 4종의 항생 물질이 모두 통하지 않는 슈퍼 이질균이 등장했다. 이에 질 수 없었던 인류 측도 잇따라 항생 물질을 투입해
약한 균을 죽였다. 그러자 강한 균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특히 항생 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병원은 항생제에 단련된 강력한 세균이 수시로 출현했다. MRSA를 비롯한 단해성 세균은 틈만 나면 병원 내 감염을 일으켜 병원을 발칵 뒤집어 놓는 말썽꾼이다. 한동안 내성균을 잠잠하게 만들며 철벽 수문장으로 군림한 항생물질인 반코마이신에 대항하는 내성균도 이미 나타났다. 지금은 더는 손을 쓸 수 없는 세균 감염증이 출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오늘날 다양한 항생물질에 내성을 지닌 병원균을 유전자 조작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영국에서는 내성균 문제는 테러리즘에 버금가는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항생물질 남용이 내성균 출현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항생물질의 80%가 가축 등의 동물에 사용된다. 질병 예방, 성장 촉진 등의 이유지만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저렴한 약이니 일단 먹이고 보자며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습관은 이윽고 우리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인류가 오랫동안 그려온 20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겨우 손이 닿는 곳까지 접근한 질병 없는 세계라는 꿈은 신기루처럼 다시 사라질 수도 있다. 우리가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서 있음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왔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약, 아스피린. 여태까지 인류는 수만 종류의 약을 만들어내고 이용해왔다. 또한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약이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조차 쏟아져 나오는 신약을 모조리 파악하는 건 불가능한 시대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약 중에서 딱 한 종류의 약만 선택해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약을 선택하겠는가? 감기약이냐? 항생제냐? 그도 아니면 소화제냐?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답을 모르겠다. 무인도에 가져갈 약 중 한 가지를 고르라면 누구나 망설이게 되지만 나라면 효과 좋은 진통제를 선택하겠다. 특별한 지병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대다수 사람이 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두통, 치통, 위통, 복통에 생리통, 창상, 타박상, 염좌에 골절 등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갖가지 지긋지긋한 통증은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로 통한다. 그런 터라 아픔을 줄여주는 약은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가장 절실히 원해왔던 약이다. 덜려문 양귀비 열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르핀이 5,000년 전부터 사용되었다고 앞에서 소개했다. 또 바빌로니아에서는 맨드레이크, 고추, 대마 등이 충치의 아픔을 덜어주는 진통제로 사용되었고 한방약 계열에서도 진통제 종류는 제법 다양한 구색을 갖추고 있다. 19세기 후반 이전에 사용된 약은 약효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효력이 없는 약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진통제에 관해서만은 현대 의학 지식 기준에서 보아도 충분히 근거 있는 약을 두루두루 찾아볼 수 있다. 진통제는 다른 약과 비교해 효과 유무를 알기 쉽기도 하다. 게다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통증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아픔을 덜어줄 약을 찾아 헤맨 덕분에 제법 효능을 발휘하는 약들이 만들어졌다. 이런저런 아픔을 없애고 싶은 마음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역사상 가장 잘 팔린 약이 진통제라는 사실도 그다지 놀랍지 않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약의 이름을 공개하자면 이번 장의 주인공인 아스피린이다. 두통약에 아스피린 성분이 배합된 경우가 많아 누구나 살면서 몇 번씩 아스피린의 신세를 지게 된다. 아스피린 제조사인 바이엘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아스피린 생산량은 연간 5만 톤에 달하며 5,000mg 알약 기준으로 1,000억 알 분량에 해당한다. 이를 일직선으로 늘어놓으면 100만 킬로미터 이상이라 지구에서 달까지 한 번 반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 아스피린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약이지만 특히 미국인들의 아스피린 사랑은 유별나고도 각별하다. 미국에서만 한 해 1만 6천 톤, 즉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아스피린의 3분의 1가량이 미국 내에서 소비된다. 3,000mg 알약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320억 알, 즉 아기부터 노인까지 전 국민이 연간 100알 가까이 아스피린을 먹는 셈이라고 하니 수치로만 놓고 보면 선뜻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다. 1899년 출시된 이후 아스피린은 줄곧 바이엘을 먹여 살린 효자 상품의 지위를 지켜왔다. 아스피린의 대박 행진에도 한 번쯤 눈도장을 찍어둘 필요가 있다. 한 세기 사이에 의학과 화학, 생물학은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진보했으며 전 세계 제약 기업에서 신약이 끝없이 출시되고 있다. 그런데도 아스피린은 시대의 물결에 휩쓸려 사라지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약국 진열대에서 변함없이 팔려나가고 있다. 19세기부터 기본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은 채 꾸준히 팔리는 공업 제품은 아스피린을 제외하면 찾기 힘들 정도다. 그 사실을 고려하면 아스피린이 얼마나 특이한 약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70년 만에 밝혀진 아스피린의 수수께끼. 전 세계 곳곳에서 상비약으로 널리 사용되게 된 아스피린이었지만 왜 이 화합물이 통증을 가라앉혀 주는지 70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본래 아스피린은 현대 제약 연구자의 눈으로 보면 매우 비상식적인 구조다. 첫째, 아스피린은 너무 작다. 약은 우리 몸속에서 특정 단백질에 결합해 효과를 나타내는데 효과를 내려면 일정 이상의 크기가 필요하다. 분자량이 고작 180밖에 되지 않는 아스피린은 의약품으로서는 지나치게 작다. 둘째, 아스피린은 카복실기라는 원자단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바로 분해되어 효능을 상실한다. 따라서 현대 제약 연구자라면 애초에 아스피린과 같은 화합물을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아스피린의 수수께끼는 1970년대에 들어서고 나서야 풀리기 시작했다.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 이 물질과 비슷비슷한 구조의 다양한 성분이 있는데 각각 혈압 저하, 자궁 수축, 혈소판 응집 등 다양한 작용을 한다. 그중 프로스타글란딘 E2라는 화합물은 발열 및 진통 전달에 관여한다. 아스피린은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우리 몸속에는 사이클로옥시게나이제라는 효소가 있고 이 효소는 지방산의 일종을 붙잡아 한가운데서 둘로 접혀 고리를 만들어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산한다. 아스피린은 거대한 COX 분자에 홀몸으로 잠입해 카복실기를 효소 활성화의 중심에 가져다 놓고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다.
아스피린 분자는 적의 비밀기지에 숨어 들어가 공장 제어 장치를 파괴하는 스파이처럼 활약하는 셈이다. 아스피린 분자의 작은 크기와 일반적으로 의약품에 사용하지 않는 카복실기는 아스피린 효능의 필수 요소다. 아스피린을 만들어낸 발상은 현대 제약 분야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미래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작은 알약 하나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치료가 어려운 질병들도 쉽게 치료하곤 하죠. 어찌 보면 영화나 드라마가 그리는 이런 내용들은 인류가 바라는 일들일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뤄가며 오늘을 살고 있는데요. 진시황이 그렇게도 원했던 늙지도 죽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언젠가 미래에는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에 걸리고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지는 않지만 사는 동안은 아프지 않고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하고 당연한 게 되어버린 많은 약들이 존재했기 때문이겠죠. 책의 끝부분 작가 후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학의 진보와 더불어 의약품은 우리 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페니실린보다도 아스피린보다도 역사의 흐름을 크게 뒤흔들어 놓을 신약이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등장하리라 믿는다. 그 신약이 사회에 미칠 영향은 당연히 긍정적인 면만이 아닐 것이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얼마나 마쳤을까? 만약 이 책이 앞으로 다가올 의약품의 미래에 대해 독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면 저자인 내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작가의 말처럼 정말 센세이션한 신약이 등장하겠죠. 그리고 그 약이 100% 긍정적으로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아픔을 덜기 위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약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